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천석. 왜 이렇게 좋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러분들 뭐 제 나이 짐작하시죠? 네, 한 몇 살쯤 보입니까? 30대. 그래요, 맞습니다. 네. 왜?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대국가 첫 번째 타자가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 고구려 하면 딱 떠오르는 왕이 있잖아요. 그 왕 하면 정말 이 광활한 만주벌판. 음치다, 음치 안 되겠다. 네, 어쨌건 뭐 그 만주벌판을 철갑 기마병을 이끌고 뛰어다녔던 광개토 태왕, 광개토의 시대가 고구려 시대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광개토 태왕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10대예요. 10대. 18살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고요. 이 만주벌판을 다니면서 영토 확장을 했던 때는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나이에 왕위에 올라와서 대학생 때 만주벌판을 누비고 다녔던, 그리고 30대에 이제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젊은 청춘. 광개토 태왕 하면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아니에요. 굉장히 젊은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왜 상하이 훈커공원에 폭탄 투척을 했던 인물 있죠? 윤봉길. 윤봉길은 그때 폭탄 투척을 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5이에요. 네. 의외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위인들이 젊습니다. 네, 젊어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또 젊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게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너무 좁은 공간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낮춰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꽃을 피워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광개토, 윤봉길 못지않은 그런 청춘과 젊음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광개토입니다. 출발! 자, 우리 전 시간에 여러분들 연맹왕국까지 배웠습니다. 70만 년 역사, 구석기부터 연맹왕국 70만 년 역사를 그냥 한 번에 배워버렸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그 21세기 범주에 들어옵니다. 이제 1세기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를 배우는 거예요. 고대 국가는 대략 1000년, 21세기 중에서 약 10세기, 발음을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10세기입니다. 아셨죠? 10세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고구려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대 국가 고구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저는 아까 분명히 연맹왕국 고구려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또 고대 국가 고구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겠죠? 연맹왕국의 고구려와 고대 국가의 고구려는 다를 거예요. 자, 연맹왕국과 고대 국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확실히 말씀드리면 강력한 왕권을 보시면 돼요. 더욱더 왕권이 강화되었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가 더 된 상태를 우리는 고대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맹왕국은 여러분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 군장들, 뭐 가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나라 꼴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고대 국가는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드릴까요? 고대 국가, 이제부터 이제 고대 국가 고구려를 배울 텐데, 이 고대 국가의 조건이 무엇이다? 고대 국가 고구려, 이 조건은 바로 강력한 왕권이에요. 네,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어요. 이거를 뭘로 정비하냐면 율령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율령, 법이에요. 법, 율령. 그 다음에 강력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떤 의식, 종교 이런 것들도 하나로 싹 묶어내고, 왕이 곧 그 고등 종교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때의
종교라고 하면 불교입니다. 불교. 이 불교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왕이 곧 부처다 뭐 이런 어떤 논리로 연결이 되면서 아주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내는 게 바로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연맹 왕국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연맹 왕국은 왕권이 약했죠. 율령 없죠. 그리고 각각의 그 지역들이 믿는 종교가 달랐죠. 이러니까 따로국밥이야. 따로국밥. 예, 이런 형태로 하나의 나라꼴 이런 모습이었는데 고대 국가로 와서는 이렇게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게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대 국가로 출발했던 나라,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가장 먼저 잡았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네, 바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네, 고구려. 고구려가 가장 먼저 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먼저 잡았고요. 그 다음이 어떤 나라였냐면 그 다음은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백제. 백제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그 다음 잡고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신라입니다. 늦어요. 신라는요. 네, 신라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단계로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그 순서를 보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만든 게 고구려는 2세기, 백제는 3세기, 그리고 신라는 4세기 이런 순서대로. 네. 우리 선조들께서는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100년 단위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지만 전성기는 조금 달라요. 예, 전성기는요 가장 먼저 이뤘던 전성기를 가장 먼저 이뤘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의 전성기는요, 예, 바로 4세기가 백제의 전성기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5세기. 이건 지금 전성기예요. 예, 전성기를 이뤘던 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신라는 또 느려요. 예, 신라는 또 느려가지고 5세기. 네, 요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뿅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5세기 아니에요. 6세기 이런 모습들로 순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성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전성기를 구가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어느 지역을 장악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성기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은 어디였냐면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전성기의 어떤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 큰 틀이 좀 그려지셨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고대 국가의 기틀은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전성기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선생님, 근데 또 다른 나라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가야 있죠, 가야. 자, 요거는 이제 고대 국가의 어떤 기틀이 잡혀진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가야는요, 놀랍게도 빰빰빰빰빰, 딴딴딴딴딴, 가야는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갖추지 못합니다. 네, 가야는 아니에요.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그냥 끝나요. 어쨌건 가야는 고대 국가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대략적인 흐름을 한번 쭉 살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2, 3, 4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고대 국가의 기틀이 잡혔고, 그리고 전성기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잡히고 있더라. 그리고 가야는 고대 국가까지는 가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무너졌다라는 어떤 그 틀을 한번 일단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대 국가의 기틀, 고대 국가의 어떤 그 틀은 왕권 강화, 율령 불교 이런 것들로 무장된 그런 형태가 바로 고대 국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타자 이제 고구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요, 누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구려를 세운 사람 주몽이죠, 주몽. 고구려는 주몽이 세웠습니다. 고주몽. 자, 이 고주몽은 여러분들 어디서 왔죠? 부여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구려를 세웠던 고주몽부터 한번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 고주몽을 다른 왕 이름으로 동명왕 또는 동명성왕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성왕 이렇게 제 가로를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누구냐면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에 의해서 이 고구려가 세워지게 되는데, 고주몽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주몽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제가 얘기했죠. 바로
부여 출신입니다. 부여 출신. 부여에서 와가지고 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해 두세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주몽의 아들들 비류와 온조가 있어요. 그 비류와 온조가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나중에 백제예요. 백제. 물론 이제 비류는 좀 다른 지역이 같지만 어쨌든 통합이 되니까 백제로 연결이 돼요. 그 말은 건 뭐냐면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백제로 고구려,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로 이렇게 계통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요게 이제 나중에 이게 퍼즐처럼 잘 맞춰질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왕 때 남부여라는 이름이 왜 나오는지, 예, 그리고 고구려, 이 부여와 고구려가 상당히 비슷한 풍속들을 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은 계통성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출발하는 거예요. 고구려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고구려가 출발을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강의에서 포인트라고 한다면 뭐냐면 제가 항상 늘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역사 사실들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라인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죠? 네, 쫙 한번 그렸어요. 한번 따라가 주세요. 쫙 한번 이 노란색으로 쫙. 와,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이게 뭘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고구려의 성장 곡선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는요,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성장 곡선을 갖고 있고, 고구려는 이렇게 동명성왕 주몽에 의해 출발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668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작아질 것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아,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 그 인생 곡선, 그 인생 곡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역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좀 주안점을 맞추셔가지고 출발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고주몽에 의해서 이 고대 국가가 이제 스타트했어요. 자, 이제 얘기 있잖아요. 왕권도 강화시켜야 되고 율령도 도입해야 되고 불교도 이제 공인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대 국가의 어떤 기틀을 잡는 그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들이 누구냐면 1세기와 2세기를 거쳐서 존재하는 왕이 있습니다. 예, 바로 태조왕이 있어요. 태조왕. 자, 이 태조왕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조왕이 무엇을 했는지 제가 이미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조왕은 여러분들 어디를 정복했다? 왜냐하면 이 고구려가 출발할 때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압록강, 그 산악지대. 그래서 약탈 경제의 어떤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대상이 바로 옥조와 동이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결국 이 태조왕 때는요. 옥저를 아예 정복을 해버립니다. 옥저를 아예 정복을 해버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태조왕 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서서히 정복을 위한 모습들로 시동을 걸고 있는 고구려의 모습 확인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고구려의 어떤 그 고대 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잡은 왕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니뭐니도 이 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바로 고국천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고국천왕 과연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 이 고국천왕이 한 건 뭐냐면요. 왕 위의 부자 세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왕 위의 부자 세습.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그럼 내 아들한테 왕위를 넘기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연맹 왕국 된 여러분들 왕을 선출했습니다. 뽑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들이 모여가지고 뽑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 약하지요. 그런데 고대 국가에서 왕권 강화시키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왕권은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선출직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이어주는 거니까, 세습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고국 천왕 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야. 기초를 지금 쌓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제가 볼 때 이때 모습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모습인 것 같아. 어쨌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뭐 기초를 쌓는 모습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일단. 그죠? 예, 초중고 그 공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당시에 그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꿔놓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꿔놓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꾸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연맹왕국 고구려를 가볼게요. 연맹왕국 고구려를 가보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들이 동서남북 다스리고 있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족적 성격의 오부, 그냥 따로 노는 거야. 제가 따로 국밥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고대 국가는 그게 아니라고 있죠. 왕을 중심으로 하나 딱 뭉치는 것. 그래서 이 고국천왕 때는 따로 놀고 있는 여러 가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행정구역 안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라고 하는 지방행정구역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 안에 그 부족들을 그 나라 안, 고구려 안에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편입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력한 왕권, 고대국가의 기틀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아주 선행을 베풀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고국천왕 때 나왔던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진대법. 자, 요건 이제 당시 어떤 재상 을파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겠는데, 진대법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춘대추납이에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봄이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가을에 곡식을 수확을 하면 그게 똑 떨어지는 시점이 봄이야. 봄.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못 버티면 정말 1년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정부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연명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가을이 되면 갚도록 하는 제도. 이게 바로 춘대추납인데, 그 춘대추납의 어떤 효시 출발이 바로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 출발했던 진대법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의로운 창고, 뭐 의창, 뭐 상평창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어쨌건 이 고국천왕 때 이런 모습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더라. 이거 참 굉장히 빨라요. 그죠? 예, 빠릅니다. 고국천왕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무던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지금 읽고 계신 거죠? 네, 고국천왕의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더라.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국천왕은 이렇게 2세기, 3세기 그 사이에 이렇게 위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고대 국가의 기틀이 잡혔어. 잡혔어. 좋아. 그래서 이제 쭉 기초가 잡혔으니까 잘 나갈 것 같았어. 근데 이 고구려가,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나라는 고구려인데 의외로 전성기는 백제가 먼저 차지해요. 왜 그랬을까? 출발은 먼저였는데 전성기는 늦어요. 뒤로 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구려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기는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백제는 중국과 접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중국과 접해서 어떤 대립과 갈등보다는 중국과 교류하는 그 모습들이 좀 더 빨랐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보다 백제가 전성기를 훨씬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었던 배경,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고구려가 이렇게 잘 나갔단 말이야. 뭐 기초 잘 쌓았어. 근데 3세기에 왔는데, 와, 3세기에 위기가 오네. 예. 여러분, 이 3세기에 중국도 여러분 삼국지가 있잖아요. 삼국지. 아시죠? 중국의 삼국지도 3세기야. 위촉오, 예, 관우, 장비, 왜 제갈공명 나오는 시기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랑 같은 3세기 삼국지, 우리도 삼국이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죠? 거기도 위촉오 있었거든요.
이 고구려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냐면 위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위나라, 그 위초고에 위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네,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이 위에 위나라의 관구검이라는 장수가 앞장서서 압박해 들어옵니다. 어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이때 왕이 바로 동천왕입니다. 동천왕. 동천왕. 돼지 덕분에 돼지왕이에요, 돼지왕. 네. 돼지 덕분에 왕이 됐던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들. 날뛰고 있는 돼지를 못 잡았는데 그 돼지를 잡은 게 이 동천왕의 엄마예요. 그래서 고구려 왕이 그 엄마 좀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미인이야. 그 미인이 막 돼지 잡어. 그래가지고 그 미인과 사랑을 나눈 아이가 바로 이 동천왕이 되는 거예요. 돼지 덕분에 왕이 된 그런 왕입니다. 어쨌건 이 동천왕, 근데 이게 위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위기였지만 결국은 어쨌건 위기는 극복은 하지만 이렇게 지금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그 순조로운 구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구려의 인생을 이렇게 고구려의 어떤 성장 구석을 보면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중국 그 나라들과 갈등과 대립과 교류를 계속 섞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쭉쭉쭉쭉 성장이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이제 이 위기를 그래도 잘 극복하고 4세기로 넘어와서 이제 전성기로 오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그 토대가 잡혔으니까 전성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시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천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진짜 미천해. 진짜 미천한 왕이야. 미천한 왕. 미천하네. 미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미천해요. 실제로. 이게 소금장 출신이에요. 소금장 출신. 그죠? 이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왕이 되고 나서 어떤 그 고구려의 정복군주였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왜 고조선이 멸망했잖아요.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다가 여러분들 뭘 설치해요?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한사군.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한의 어떤 그 군현을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중국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만주나 한반도 쪽에 중국계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중국계, 들어와 있는 그 중국계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 고구려, 백제, 또 부여 이런 나라에 성장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미천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많이 남아있었고 확산되었던 중국계 그 지역들을 밀어냈는데, 그래서 이 미천왕 때 낙랑군과 이 대방군을 축출해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서한평 지역, 저쪽 요동 지역이거든요. 이 서한평 지역도 점령을 합니다. 와우, 뭐야, 거의 광개토급인데?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미천왕. 이제 뭐 출신은 미천했지만 아이고, 이 하는 모습들은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또 정복군주로서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4세기의 전성기를 찍는 듯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인생에서 나 정말 잘 나가는데 와, 신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꼭대기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꼭대기는 반전이야. 내려오는 길의 출발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 나중에 여러분들도 어느 위치에 가시던 간에 잘 나가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미 전성기 지나고 지금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전성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성기에 도달했을 때 그 전성기가 내려가는 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성기 지났고요. 저는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목표가 뭐냐면 내려오고 있는데 아니야, 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나는 늘 꼭대기에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 막
과부하를 걸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잘 내려오는 거, 열심히 올라갔으니까 잘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 나이가 되면 잘 내려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잘 내려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갔을 때, 꼭대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꼭대기인 곳 내려오는 길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예,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갑질하지 않으실 거고요. 예,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올 준비를 여러분 스스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걸 배우자고요. 여러분 잘 나갈 것 같죠? 항상 위기는 와요. 고구려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순탄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 중국과 이 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외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 4세기, 문제는 4세기입니다. 고구려의 위기예요. 고구려의 위기. 자, 어떤 위기였냐면 중국과의 충돌 있어요. 예, 중국과의 충돌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중국에서 전현이라는 나라. 발음이 영 좀 그래. 그죠? 이 전현. 전 발음을 그냥 전현한 거예요. 예, 전현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예. 중국은 지금 여러분들 여러 민족들이 지금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진 남북조 시대예요. 예, 위진 남북조 시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왕조들이 막 들어선단 말이야. 막 이게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전현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굉장히 공격을 받죠. 그런데 이 전현보다 더 강력한 적이 고구려를 흔들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4세기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4세기는 어느 시기에 누구의 전성기입니까?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4세기는 백제의 시대예요. 4세기 바로 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제 백제 때 배울 텐데, 바로 이 근초고왕, 이 근초고왕 때 이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해요. 와, 역시 근초고왕이 센 왕이야.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그냥 그런 왕이 아니야. 이때 여러분 고구려의 왕이 누구였냐면 고국 원왕이에요. 이 고국 원왕이 전사입니다. 네, 고국 원왕이 전사예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고국 원왕이 전사예요. 여러분들 이 중국과의 접해 있는 이 고구려는 정말 이 외침이 많다 보니까 전쟁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고구려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중국과의 그 외침 속에서, 중국과의 어떤 그 저항 속에서 한 번도 왕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딱 고구려에서 딱 한 번. 그 외침 속에 딱 죽은 왕이 딱 한 명. 바로 고국 원왕. 그 상대가 누구였다? 백제였다. 백제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들. 4세기 백제는 여러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나라가 바로 이 4세기 백제였다. 고구려마저도 여러분들 왜 장기판에서 동양 장기판에서 왕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위기야. 고국 원왕의 전사까지 이끌어냈던 백제. 이야, 진짜 푹 꺼집니다. 정말 고구려가 이제 역사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왕이 죽었으니까. 강력한 근초왕이 마구마구 압박해 들어오니까. 자, 과연 고구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챕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고구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위기가 옵니다. 몇 번은 아마 겪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역사에서 한번 좀 우리가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4세기는 정말 백제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고구려로서는 위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전성기는 누군가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삼국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등장한 왕이 있어요. 정말 걸출한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전 여러분들 고구려 하면 광개토 태왕을 떠올리지만 저는 소수림 왕이 없는 광개토 태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소수림 왕은요.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선택한 방식이 뭐였냐면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택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고구려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고구려, 새로운 모습의 고구려를 만들어내자. 그것만이 고구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소수림왕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싹 바꿔요. 싹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얼마나 낯설고 어려운 건데, 여러분 한번 그 경험 한번 해보실래요?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른손잡이면 양치질을 오른손으로 하실 겁니다. 왼손은 반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치질을 왼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색하고요. 이 뭔가가 이게 닦이는 거야, 안 닦이는 거야,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결국 오른손으로 가요. 왜?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색하고 낯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전성기는 오는 겁니다. 광개토 태왕의 전성기는 그냥 와, 광개토 태왕 능력 짱이야,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냈던 소수림 왕이 있었기에 5세기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4세기 그 위기를 변화로, 개혁으로 바꿔내려고 했던 소수림 왕이 있었기에 5세기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전성기가 왔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전성기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뼈를 깎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전성기의 그 왕관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뼈를 깎는 변화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의 습관, 관습, 관행, 이거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한번 그런 걸 배우자는 얘기예요. 자, 어디 한번 소수림왕 한번 봅시다. 이 4세기 위기, 이 백제 근초고왕이 빵빵한 근초고왕의 이 압박을 견뎌내려고 노력했던 소수림왕. 어떤 개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림왕은요,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요. 자, 소수림왕의 개혁 내용입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시스템이야. 이제까지 내가 9시에 일어났어. 아니야. 이제부터는 6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뭔가 자기 각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내려왔던 그 법, 질서 다 무시하고요. 새로운 법,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고대 국가의 기틀, 고대 국가의 조건 중에서 제가 율령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 예, 이거 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법이에요. 형법. 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이에요. 예, 이런 어떤 율과 령을 통해서 어떤 그 강력한 고구려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10여 개의 그 관등들, 이 관리들도 이제 어떤 그 기득권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싹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일치된 대오를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율령 반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고등 종교를 수용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고구려는 불교를요, 예, 바로 전진에서, 중국 전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전까지 여러 부족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달랐어. 다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는 뭔가 하나로 지금 뭉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등 종교 불교야. 부처님한테 우리가 빌자. 예,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부처님한테 의지하면서 우리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종교 불교를 수용하고 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를 바꾼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좋은 거지, 여러분들.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당시를 돌아가 본다면 이거 정말 힘든 저항의 불치.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귀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불교가 무슨 말이냐 하면 다 들고 일어나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결국 2차도 목을 잘라내서야 겨우 불교라는 게 공인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변화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의식적으로 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이 율령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유교를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를 하나 세워요. 기록상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태학이라는 겁니다. 태학. 네. 그래서 이 소수리망은요, 율령, 그리고 불교, 그리고 태학, 시스템과, 그리고 종교와, 그리고 의식, 이런 것들을 지금 싹 바꿔내려는 그런 개혁을 지금 펼치고 있더라. 이 위기 속에서, 이 왕이 전사한 이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소수리왕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가 올 겁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키워드는요, 변화예요. 변화. 싹 바꾸셔야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소수리왕의 변화와 개혁이 성공하면서 드디어 이제 5세기, 와, 여러분들 이 5세기는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잖아요. 그죠? 이 5세기는 바로 고구려의 시대입니다. 4세기가 백제의 시대라면 5세기는 바로 고구려의 시대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5세기 그 전성기를 열었던 왕,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광개토 태왕, 10대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이구, 이 어린 것이. 네, 자, 이 광개토 태왕, 이 대단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광개토 태왕 같은 경우에는 연호를 써요. 나 연호 쓰는 왕이야. 네, 연호를 씁니다. 연호. 연호가 뭐냐면 바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더라. 영락. 연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황제만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만 써야 되는데 지금 고구려 광개토 태왕도 지금 연호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의 황제는 나라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야. 이 자신감.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들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바로 이 소수림왕의 그 변화된 개혁 속에서 바로 이런 자신감이 뿜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 영토를 쫙쫙쫙쫙 확장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토 확장, 뭐 예를 든다면, 후연을 공격해서 이 요동을 장악하는. 드디어 이제 이 요동 완벽히 장악해 들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미천왕 때 이루었던 어떤 그 영역의 확장,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종결판으로 지금 광개토 태왕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북쪽으로 쭉쭉쭉 영토를 지금 넓히고 있고요. 남쪽도 장난 아니었어요. 이때 이 남쪽에 신라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외가 쳐들어와요. 그 외가 쳐들어와서 이 신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 신라 왕, 그때 이제 뇌물 마립간이에요. 뇌물 마립간이 이 광개토 태왕한테 SOS를 쳐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고구려 군대를 보내게 되죠. 그 고구려 군대를 보내가지고 신라에 쳐들어왔던 이 외를 격퇴하죠. 박살을 냅니다. 그냥 박살을 냅니다. 바로 신라를 구원해 주죠. 신라를 구원해 줍니다. 네. 바로 외로부터 이 신라를 구원해 줍니다. 이때 이제 이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뇌물 마립간 뇌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 고구려 군대가 이 남쪽 지방에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냥 외를 격퇴한 순서로 끝난 게 아니야. 이 외가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고구려 군대 뭐야, 철갑 기마문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도망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도망가는 이 외를 끝까지 추격을 해요. 이 고구려 집요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외가 김해까지 가요. 김해까지. 경주에서 김해까지 가요. 꽤 멀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 기차 타려면 꽤 멀어요. 그런데 거기를 또 고구려 군대가 끝까지 쫓아가네. 집요하죠. 근데 그 김해에 그때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배울 거예요. 금관가야가 있었어요. 금관가야가 고구려 철갑 기마병 막 밀고 들어오니까 하면서 그냥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는, 이제까지 가야의 맹주였거든요. 이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를 구원하는데 그 미쳤다는 영향들을 보면요. 그 결과 금관가야는 쇠퇴하고,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고구려 군대가 뜨면 이래요.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라에 도움을 줬잖아. 공작 어딨어. 그에 대한 다 대가도 지불해야죠. 내정간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신라에서도 광개토 태왕하면 존경이야. 와,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집 가문. 여러분 만약에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여러분한테 선물 줬어. 그러면 그 선물 어떻게 할래요? 가문의 영광이야? 가만있어. 트럼프가 준 거는 좀 그런가? 어쨌건 간에 뭔가 되게 유명한 분이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그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여기 신라에 호우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서 발견된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릇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우와!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야. 아마도 내가 볼 때는 고구려에서 내린 그런 그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죽을 때 이거 묻어줘 라고 해서 같이 묻힌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신라를 구원해 준 이후에 고구려의 영향력이 세졌다. 이런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 이게 바로 호우명 그릇이다. 호우명 그릇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와, 엄청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 시대 5세기 전성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이 가슴이 벅찬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또 광개토 시대를 또 한번 놓치지 말고 보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개토 태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부족들을 다 장악을 해 들어가요. 우와 대박! 역시 정복군주다워 멋져! 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제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전쟁보단 평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우린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개토 태왕의 그 고구려 군의 말발굽에 의해서 쓰러져 갔던 여러 부족 사람들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광개토 태왕의 어떤 영광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 영광 속에 쓰러져간 이름 없는 누군가의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함께 여러분들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의 엄청난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 뒤를 이은 사람이 있죠. 광개토 태왕이 일찍 죽잖아요. 30대 나이에. 그 뒤를 이은 게 바로 그의 아들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와우. 진짜 이분 오래 사셨는데. 진짜 오래 사셨는데. 그래서 이름이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이 장수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선은 이제 이 광개토 태왕의 그 업적, 이 업적을 보여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뭐 연호를 영락으로 쓰고 뭐 이제 이 광개토 태왕 하면 여러분들 그 비석이 있잖아요. 광개토 태왕의 비석, 그죠? 그 비석을 바로 이 장수왕이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광개토 태왕의 그 비석은요 높이가 무려 6.39m. 와, 그럼 저의 3배예요. 엄청나죠? 이렇게 봐야 돼요. 비석. 무게는요 37톤. 돌 하나가. 고구려인들한테 비석 하나 세운다 그러면 적어도 높이는 6m, 무게는 37톤. 그래야 이게 비석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석이 그렇게 크면 무덤은 어떨까? 무덤은 거의 피라미드급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생각해봐. 지금 비석이 6m가 넘는데 무덤은 지금 이렇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석 하나 세우면 7m 뭐 이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비석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다 기록해 두고 있는데 그 비석을 세운 게 바로 장수왕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 태왕의 비석, 광개토 태왕의 그 비, 이 비를 세운 왕이 바로 그의 아들 장수왕이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수왕이 무엇을 했는지 볼게요. 이 장수왕은요, 이 장수왕은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영토 확장을 추구합니다. 근데 특히 장수왕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 남쪽이에요. 남쪽. 근데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얘기해 있잖아요. 고구려는 이 중국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조마조마한 관계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관계를 다 다독여 놓지 않으면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후방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럼 중국계가 또 쳐들어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왕이 남쪽으로 내려가던 남하 정책, 남진 정책을 한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후방 관계를 잘 다독이는 것. 그래서 이걸 참 잘해요. 그래서 이 장수왕은 여러분들 균형 외교, 특히 중국의 남북조. 지금 여러분들 그 중국은 분열되어 있는 시기예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남북조가 정말 적을 두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를 다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그 전성기, 동북아의 어떤 주인으로서 고구려가 지금 우뚝 서고 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들 장수왕은요, 이 엄청난 힘과 이 엄청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납작 엎드리는 모습도 서슴치 않게 보입니다. 조공 그 관계를요, 조공을 장수왕이 얼마나 갖다 바치는지 몰라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자존심도 없나? 고구려인데 힘 센데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들 항상 외교는 국익이에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힘을 무리하게 쓸 필요 없죠. 평화만 유지되면 그 힘을 가진 상태에서 평화만 유지된다면 나쁘지 않잖아요. 장수왕의 판단이 바로 그런 판단이었죠. 힘은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럼 내가 뭔가 좀 바쳐야 돼? 바칠게. 좋아. 어떻게 조공 방식? 조공할게. 이런 모습으로 의외로 이 장수왕이 굉장히 많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어떤 왕이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딱 외교가 잡히면서 이제 드디어 밀고 내려갑니다. 네, 바로 남하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장수왕의 남하 정책. 자, 이 남하 정책을 펴기 위해서 도읍을 아예 국내선에서, 아래 보셨죠, 여러분들? 저 국내선에서 지금 이렇게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국내선에서 평양으로 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러면서 막 밀고 내려가는 거야. 밀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데미지를 당한 게 어디예요? 바로 백제입니다. 한강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백제가 다쳐요. 특히 장수왕은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 선조, 고국 원왕,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유일하게 죽은 왕, 고국 원왕, 누구에서 죽었어요? 백제 근초에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백제 왕을 죽여야 돼. 이건 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해야 될 의무였어요. 지금은 우리 할아버지 죽였어? 그럼 나도 너 죽일 거야. 이러면 이게 좀 근대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엔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야 돼. 그게 나의 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장수왕이 그래가지고요, 밀고 내려가면서 결국은 한성, 백제의 한성을 함락을 하고요. 백제의 한성을 함락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왕, 백제의 왕, 괴로워. 백제 괴로워. 네, 괴로왕을 전사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밀고 내려가요. 계속 밀고 내려가서 와, 남한강 지역까지 내려가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거기다 딱 비석 빵 세운단 말이에요. 그 비석이 뭐였다? 그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 와, 충주에 고구려비 비석이 있네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이런 어떤 모습들을 장수왕 때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백제는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도읍을 옮기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도읍을 옮깁니다. 어디? 웅진으로 또 천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더라. 이게 바로 장수왕 때 보여줬던 그 모습들. 와, 진짜 오색이는요, 장난이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밑에 있는 나라는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지금 백제 없이가 지금 백제 지금 막 도읍 함락돼가지고 막 쫓겨가죠. 뭐, 이 지금 남한강까지 내려오고 있죠. 지금 신라도 위기죠, 지금. 당연히
장수왕이 이렇게 남아 정책 펼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백제와 신라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낮에 동맹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떤 한 나라가 강하니까 그 밑에 있는 나라는 손잡고 거기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면서 장수왕 때 바로 이런 낮에 동맹이 또 체결되는 그런 배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의 모습들, 정말 주변국들이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전성기, 바로 5세기의 모습, 고구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어요. 전성기는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전성기가 되면 내려와야 될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까지 사실 이 고구려가 참 잘 나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던 중국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통일이 됩니다. 통일왕조 들어서요. 그게 바로 수왕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중국이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존재하지 않지. 또 다른 태양이라 주장하는 고구려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그게 바로 수예요, 수. 자, 이 수가 침략을 해 오지요. 수나라가 침략을 해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네. 아직 전성기는 지났지만 7세기 고구려 여전히 힘이 있어요.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데 여러분 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을지문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지문덕 장군, 좋아. 네, 바로 살수에서 그냥 이 수 대군을 그냥 몰살시켜버려요. 그냥 진짜 고구려 짱이야. 멋져. 끝내줘.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수는 결국 무너져요. 자중질 아니야. 그냥 스스로 무너져. 그 수의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또 다른 통일 왕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어떤 당나라의 어떤 침략을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성을 쌓게 되는데 그 성이 무엇이다? 이 성이 바로 천리장성이라는 겁니다. 이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은 게 바로 이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 네, 바로 이 당으로부터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세운 성입니다. 그런데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성장한 신흥 귀족이 있어요. 이전까지 어떤 구 귀족과는 전혀 다른 신흥 귀족. 그 귀족이 누구였냐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이제 고구려의 실세 중에 실세 연개소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연개소문이 등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연개소문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강성한 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때 642년도에 이 연개소문, 64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642년도가 어떤 해냐면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해가 642년이야. 그리고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대야성을 점령하면서 신라를 압박해 들어갔던 해가 642년이에요. 신라는 위기야. 백제 의자왕이 막 엄청나게 압박해 들어와. 그러니까 그 위기에 빠졌던 신라가 김춘추를 보내서 바로 권력을 장악했던 연개소문과 만나요. 왜? 여러분 기억나죠? 왜가 쳐들어왔을 때 내물왕이 누구한테 SOS를 보냈다? 고구려 SOS, 그래서 광개토태왕이 도와줬잖아요. 그 기억을 그대로 한번 반복하는 거야. 이 백제 의자왕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신라가 위기였던 거야. 그래서 자신의 내물왕, 할아버지 내물왕이 그랬듯이 역시 이때 선덕여왕이었거든요.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연개소문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연개소문이 그래? 6세기는 여러분들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였잖아요. 그때 갖고 있던 한강 땅. 이거 우리 땅이다. 내놔라. 내놓으면 도와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죠. 한강을 신라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요. 그걸 내놓을 수 있습니까? 결국 결렬돼요.
결국은 그 신라의 선택지는 뭐였냐면 고구려가 안 도와주니까 당나라를 끌어들이면서 나당연합이 결성되는 그 배경의 씨앗이 바로 642년 연개소문과 김춘추의 만남에서 출발하고 있더라. 이 굉장히 역사적인 해입니다. 642년이. 그 이후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해가 바로 642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또 한 번 이걸 봐요. 연개소문이 당시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했구나. 그러니까 늘 1등만 했던 거야. 그렇죠. 고구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전성기, 동북아 최강자고요. 수나라도 거꾸로 들었던 나라예요. 그 이제까지 어떤 1등으로서의 관행만 연개소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등은 곧 내려오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요. 그 연개소문은 그걸 놓친 것이지. 그러면서 642년 그 김춘추와의 만남을 너무 소홀히, 너무 가벼이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것이 바로 이후 고구려 멸망의 또 하나의 씨앗을 놓게 되었던 모습들. 안타까운 642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간에 642년은 제가 원래 연도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때 한번 이 김춘추와의 만남을 제가 그래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김춘추와의 이 만남. 정말 너무 중요한 그런 해였는데 한번 적어봤어요. 자, 결국은 이 당나라 쳐들어옵니다. 당나라 쳐들어옵니다. 자, 이 당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역시 우리의 고구려는 아직은 힘이 있어요. 네. 안시성에서 또 당을 격퇴를 시킵니다. 대단해. 정말 고구려 대단해. 진짜 멋져. 그죠? 결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나당 연합에 의해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혼자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면서 나당 연합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668년도가 되겠습니다. 나당 연합에 의해서 668년도에 고구려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668년 이후에도요. 고구려의 어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 그 인물들의 이름만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흥운동, 삼연승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건모잠, 삼, 그 다음이 연승, 고연무, 일단 안승 쓸게요. 안승, 그 다음이 고연무. 이 인물들. 네, 그래서 삼, 연, 승. 이렇게 해서 건모잠, 안승, 고연무. 고씨가 들어가잖아요, 고씨. 그죠? 고구려와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 빡 들잖아요. 이런 부흥 운동도 있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진짜 엄청난 거의 한 700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고구려는 이렇게 문을 닫게 됩니다. 좀 아쉽긴 해요. 그죠?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이 고구려가 나당연합에 의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깝긴 하지만 왜 무너졌을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642년 그 정말 중요한 해에 이 고구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642년에 연개소문이 너무 어떤 그 힘이 너무 과했던 거야. 자신감이 막 뿜뿜했던 거야.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변화에 적응해야 될 그런 모습들을 좀 놓친 게 아니었을까. 이때 아마 장수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장수왕은 여러분들 정말 납작 엎드리는 거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좀 연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구려의 전성기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고구려의 그 압박 속에서 변화를 줬던 나라 있다 그랬습니다. 가야와 함께 다시 한번 고구려 역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야입니다. 사실 저는 가야 이야기할 때 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가야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가야 얘기는 안 하고 삼국시대래. 전 가야 사람들이 들으면 좀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사국시대라는 용어도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야는
고구려백제 신라처럼 고대 국가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러서 무너지기 때문에 사국시대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인데 고구려백제 신라만 이야기하는 건 좀 이건 좀 unfair. 네,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야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잘 나갔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가야는 철. 여러분 철을 다룰 수 있다는 건 그 당시 최첨단 하이테크.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기술. 이런 것처럼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가야였거든요. 그러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나라예요.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런 나라를 우리 역사에서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야는요 연맹 왕국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했는데 자 일단 이 금관가야와 대가야를 좀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이 외에도 여러 가야가 있는데 이 두 가야를 좀 정확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관가야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김해예요. 김해에 가시면 김해에 가시면 대성동 고분이라고 있어요. 네, 김해에 가면 대성동 고분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분에 또 이 금관가야 어떤 그 문화유산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요, 고령이에요, 고령. 고령의 지산동 고분. 이 지산동 고분에서 또 대가야의 문화유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빨간색이에요. 지금 세력이 금관가에서 대가야로 지금 이동했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게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특히 이제 금관가야부터 출발하고 있는, 왜냐면 이 금관가야가 3세기, 이 금관가야가 이 3세기 그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거든요. 3세기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해요. 가야 연맹을 주도하는데, 가야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들? 이 가야를 세운 사람. 네, 가야를 세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김수로입니다. 김수로. 이 김수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머리를 내지 않으면 너를 구워 삶아 먹겠다. 뭐 이런 너무 이건 동물 학대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 무서워 죽겠어 노래들이. 근데 어쨌든 그 당시 그랬다니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이제 알들이 내려와요. 6개의 알이 내려오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아이가 바로 김수로예요, 김수로. 그 김수로의 어떤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금관가야가 되겠습니다. 이 금관가야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3세기 전기가야 연맹을 지금 이렇게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뀝니다. 대가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자, 지금 왜 그랬을까? 이 왜 그랬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신라 경주에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주에 왜가 쳐들어와요. 왜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이 뇌물 마립간 신라 SOS를 칩니다. 어디 고구려에 SOS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이때가 이제 광개토 태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광개토 태왕이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로 이 경주에 쳐들어와 있는 이 왜를 격퇴를 시킵니다. 격퇴를 시키고 이 도망가는 왜를 끝까지 추격을 해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 금관가야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금관가야까지 가가지고 또 이들을 격퇴시키면서 금관가야를 쇠퇴시키다 보니까 그 세력이 대가야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 즉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부대가 바로 이 남쪽의 정책 지형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결국 이 대가야가 5세기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5세기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어떤 그 흐름인데,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금강가야냐,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이 이제 왜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이쪽 지역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 임나 일본부가 있어가지고 이 임나 일본부에 뭐 백제라든지 신라라든지 가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지배를 받았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철을 다룬다는 건 뭐냐면 최첨단 기술이에요. 근데 당시에 일본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고고학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그 철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철을 다루는 사람들을 다 쓰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가 많이 그러게 이렇게 들어오죠.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이 쇠, 철, 덩이쇠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예,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덩이쇠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덩이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 덩이쇠를 낭랑과 외 이 지역에 수출하면서 이게 이제 중개무역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개무역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거든요. 우리 지금 반도체로 벌어든 돈이 얼마야? 어마어마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부를 창출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덩이쇠를 수입해 가기 위해서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오버해가지고 여기에 아예 뭐 임나 일본부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어떤 역사가 지금 여기에 가야 역사에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가야가 결국은 이제 무너집니다. 자, 언제 무너지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 광개토 태왕의 공격에 의해서 금강이 멸망한 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언제 멸망하냐면 6세기 신라 법흥왕. 법흥왕 때 멸망하고요. 그리고 대가야는 6세기 진흥왕에 의해서 신라도 역시 멸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일단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보세요. 진흥왕이 있을 때까지 존재한 나라예요, 가야가. 그런데 가야는 왜 이렇게 쏙 빼냐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당당히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존재했던 가야. 이 가야의 역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와 가야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와, 진짜 우리가 이 역사지만 사실들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전성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수리망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내려고 했던 그 각고의 노력, 변화의 노력,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연개소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관성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의 미래에서 유연함을 갖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사는 이렇게 여러분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역사 사실들 나중에 까먹으셔도 이런 내용들은 잊지 않거든요. 우리 삶 속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겁니다.